뉴스타트 2부 이어갑니다.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터미널과 주요 도로도 침수되면서 버스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현재 호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경남 거제 장평동에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새벽 1시 58분 기준 경남 거제 장평동에 또 1시 32분에는 거제 이룸면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1시간 사이 100mm 이상의 빗줄기가 관측될 때 발송이 됩니다. 통영에도 극한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인 새벽 5시 32분에 통영 도천동을 포함한 21곳에 마찬가지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강한 빗줄기가 쏟아지는 건 부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3시 42분에 부산시 강서구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려 역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 산사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통영 등 이 경남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대응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거제시는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재난 문자를 보내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에 대비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월천과 서정천 등 일부 하천이 범람하면서 시도 주변 주민들에게 외출을 금지하고 건물 내 안전지역으로 대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거제시는 문동 저수지의 원류 위험이 커진 만큼 인근 주민에게 고지대로 대피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로를 집어삼킨 물폭탄에 버스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거제시는 주요 도로와 터미널이 침수돼 현재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알렸습니다. 시는 이후 복구 상황에 따라 운행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호우경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도 교량과 지하차도의 출입이 긴급 통제됐습니다. 세병교와 연안교, 수영교, 초량 1, 2 지하차도와 진시장 지하차도, 무곡 지하차도 등 모두 8곳입니다. 이 기록적 폭우로 곳곳이 침수되는 만큼 피해 상황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민기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경남 거제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극한 호우가 내린 거제시 이룸면에서는 도로가 침수되고 산에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등 YTN의 피해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배민혁 기자, 지금도 피해 제보가 잇따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경남 거제시 이룸면을 시작으로 이어진 침수 피해 제보가 지금도 활발하게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관측되며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된 거제시 이룸면과 장평동, 연초면 등에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제보 영상 보면서 당시 상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보 영상, 이 새벽 2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초등학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학교 인근 도로가 온통 물에 잠겼고 물이 넘쳐서 학교 안도 침수된 상황입니다. 운동장은 물론 교실과 교무실까지도 흙탕물이 가득한데요. 학교 관계자는 장평동에 내린 극한 호우로 피해가 걱정돼 새벽에 학교에 나왔더니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새벽 4시 반쯤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도로 상황입니다. 이 도로가 온통 흙탕물에 잠겼는데 이 도로 가운데에 보시면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이 제보자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갑자기 불어난 탓에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새벽 2시쯤 이룸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1층 공동연관까지 물이 들어차서 일부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듯한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이 아파트 단지 전체적으로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 제보자는 주차장 역시 물이 차오르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설명했는데 외부 도로 역시 물에 잠긴 상황이라 이동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또 산사태 경보도 발령됐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극한 호우로 산사태 경보까지 발령되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사태가 우려된다는 제보 역시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 새벽 1시쯤 경남 거제시 이룸면에서 찍힌 도로 상황입니다. 이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돼 저희 취재진이 거제 곳곳의 CCTV를 살펴보다가 발견했는데요.
이 불과 20-30분 만에 도로의 물이 상당히 불어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도로에는 산에서 떠내려온 것으로 보이는 커다란 돌들이 가득하고 흙탕물이 흐르는 속도 역시 상당히 빠른 모습이었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비슷한 시각 이룸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이 아파트 뒷산에서 거센 물줄기가 도로를 향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이 상당수 차량이 물에 잠겼습니다. 제보자는 불과 1시간 정도 만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산사태가 난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엔 새벽 2시 20분쯤 이룸면에 있는 산에서 촬영된 모습입니다. 제보자는 비가 많이 와서 바깥으로 나와보니 산에서 떠내려온 물과 흙으로 도로가 잠긴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처럼 도로가 침수되며 다른 곳으로 대피하지도 못하고 일단 숙소에 머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거센 폭우로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재난방송에 귀 기울이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그리고 전남 광주 지역에도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엄청난 비가 쏟아진 목포에 피해가 집중됐는데 여기저기 주민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물 내에 흙탕물이 들어찼습니다. 다름 아닌 대학교 강의실. 새벽 한때 무릎까지 물이 차올랐습니다. 연구실과 실험실 자재는 흠뻑 젖었고 건물 누전까지 우려됐습니다. 목포 유달산 자락에 내린 빗물이 한 줄기로 합쳐져 학교 건물로 쏟아진 상황. 우수관 분리 등 배수시설 개선을 수없이 요구했지만 목포시는 차일피일 미뤘습니다. 유달산에 있는 모든 우수들이 학교로 쏟아져요. 밖으로 빼달라. 네네. 관로 자체를 학교는 학교껏 처리하기도 바쁜데 예. 지금 목포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안 해주는 거예요. 골목길에 무릎까지 빗물이 들어찼습니다. 새벽 시간 목포 도심은 곳곳이 잠겼습니다. 수압을 못 버틴 하수구는 튀어오르고 승용차는 물살을 헤집고 지나갑니다. 출동한 119 구조대 차량, 바퀴까지 빗물이 차올랐습니다. 방에 물이 새고 있다고 신고한 어르신, 휠체어에 앉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상습 침수구역은 이번에도 잠겼습니다. 자동차 중고차 단지 앞. 밀물 때 비가 오면 매번 하천이 역류하는데 역시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역류가 되더라고요. 예, 그럼 도로로 이게 한강이 돼요. 도로. 매번 그러는 곳이군요. 네, 매번 그래요. 시에서도 이렇게 뭐 비용 마련해서 예산을 해서 한다는데 벌써 한 수십 년 됐네요. 66.4mm, 8월 시간당 역대 최고 기록 폭우가 쏟아진 목포. 새벽녘 바다에서 밀려온 짙은 비구름에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네, 어제는 전남 서해안 쪽에 극한 호우가 집중됐는데 오늘 새벽에는 경남 남해안으로 폭우가 이어졌습니다. 광복절 연휴 사흘 내내 남해안에 비가 집중된 건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앞으로 날씨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밤 사이에 비가 집중된 곳이 어디고 또 얼마나 내렸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비의 중심이 지금 현재 호남 지역에서 경남 지역으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목포, 해남, 영암 등에서 전남 서남부 지방에 시간당 50-60mm의 강한 비가 집중했는데요. 이 후에 강한 비구름대가 경남 남해안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영, 거제, 하천을 거쳐서 부산, 울산 쪽으로 강한 비가 이어지는 형태입니다. 기상청도 오늘 오전까지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를 갖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거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원인은 또 무엇입니까? 예, 이것은 13호 태풍 매미가 돌핀이 중국에 상륙하면서 거기에 동반됐던 많은 수증기하고 구름대가 더 잔류한 것들이 지금 현재 온대 저기압으로 바뀌면서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집중해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해소될 때까지는 지속적으로 강수대가 남해안에 유지되면서
계속해서 비구름대가 그쪽으로 이동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자, 앞서 기상청이 부산, 울산, 또 경남, 남해안에 시간당 50mm에 달하는 집중호우가 내릴 거다 이렇게 예보를 했었는데 그럼 이 예보가 맞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우선 짧게 이야기하면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기상청에 예보하시는 분들은 항상 듣고 싶은 예보를 갖다 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이런데 되게 이런 재난성 기상현상을 예보할 때는 법안 들었으면 하는 예보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집중호우가 난 쪽에 비가 더 옵니다든가 또는 가뭄 지역에 비가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부담을 느끼죠. 더군다나 이 집중호우라는 것은 크기가 동네 크기입니다. 반경이 부가 수 킬로미터, 그러니까 읍면동의 예보를 맞춰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조금만 벗어나면 비가 온다 했는데 안 왔다, 또 온 쪽에서는 또 오지 않는다 했는데 왔다 하는 그게 거리 간격이 10km 이내에서 이런 차들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전에 이런 남해안 쪽에 예보를 내고 호우 경보를 내고 또 재난성 호우 경보까지 문자까지 날리게 된 것은 아마 상당한 심리적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 잘 대처했다고 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네, 비의 양상을 볼 때 앞으로 얼마나 또 언제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 구름대 강수대가 우리나라 남해안에 걸쳐 있으니까 큰 강수대가 지금은 이제 남해안 거제도 부산 쪽을 지나가는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마 오늘 오전까지는 계속 이어지는 비가 있고 오후가 되면 좀 잦아지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잦아든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광복절 연휴 3일 내내 지금 비가 내린 셈이거든요. 네, 특히 이번에 이렇게 남부에 이렇게 사흘 동안 비가 계속된 이유 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에 우리가 폭염을 줬던 고기압대가 태풍의 돌핀하고 13, 14, 15 태풍이 생겨서 발생하면서 소멸하고 하는 과정에서 기압대가 거의 헝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해 쪽으로 이렇게 기압골이 생기고 그 기압골을 따라서 태풍 돌핀의 잔해로 해서 중국엔 피해가 굉장히 크게 났죠. 비도 많이 오고 그 구름대가 우리 쪽으로 유입되는데 그 통로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돼서 계속 이번 광복절 연휴 동안 비가 계속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이한 건 이 비구름이 내륙으로는 약하고 또 해안에는 강한 비를 쏟아냈다는 점인데요. 특히 지역도 매우 협소했습니다. 어제는 전남, 목포, 해남, 영암 쪽에만 또 어제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경남, 거제, 사천, 부산, 울산 등 모두 이렇게 바다와 맞닿은 해안가 지역인데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구름대가 오면서 곳곳에 큰 비를 만드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정난운이라 해서 비를 많이 내릴 수 있는 그런 구름들이 곳곳에 이렇게 산재해 있습니다. 그 산재해 있던 구름이 이제 남해안 쪽으로 가면서 했고요. 또 남풍이 불면서 여기 조금만 육지로 올라오면 거기에 있는 산이라든가 이런 상승기류에 의해서 상당히 그런 소나기 구름들이 잘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집중된 게 남해안으로 돼서 아마 이번 비는 내륙 쪽보다는 남해안에 집중됐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단은 이번 여름에 영남 지역에 비가 안 오면서 우리가 가뭄 걱정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또 와도 이렇게 너무 많이 와서 좀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비면 가뭄이 좀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쪽에 좀 아쉬운데요. 이 해안가에 비가 오면 바로 바다로 물이 빠져나가 버립니다. 내리는 지역은 피해가 나는데 저수지라든가 어떻게 우리가 물을 갖춘 수리시설에 물을 갖다 좀 가둬야지 두고 쓰는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남 지역 쪽도 지금 비가 조금씩은 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저수지라든가 작은 댐이라든가 이런 때는 유역에 비가 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네, 어제 또 전남과 경남 산사태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위기로 또 한 단계 올라갔는데 이 밤사이 비를 고려한다면 산사태 위험 정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 산사태 나는 것들은 우리가 토양에 수분이 충분히 들어가고 지하에 그러면 뭐 우리가 그쪽에 전문한 사람 말로는 그 지역에 산이 뜬다 그럽니다. 토양이 물에 의해서. 그랬을 때 산사태가 많이 나는데 이번에 거제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라도 그 전에 비가 많이 왔으면 이것이 땅에 스며들어서 산이 약해지는 그 시간이 걸리니까 아마 비가 조금 잦아지고 이래도 계속 산사태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아마 관계 당국에서는 산사태 위기를 격상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의 날씨도 좀 전망을 해볼 텐데 어제 서울 한낮에도 상당히 좀 선선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오늘 소나기가 지나고 나면 아마 이제 비가 갤 텐데 앞으로의 날씨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무더위가 또 찾아올까요? 예, 지금 아직도 8월 중순에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를 많이 했던 이중고기압 이야기에서 동서로 고압대가 놓이고 있는 것들이 태풍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이제 더위 이야기를 갖다가 이번 8월 하순 또는 9월 상순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극한 폭염, 극한 호우, 갈수록 이제 여름 나기가 힘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여름을 지나는 자세라고 할까요? 우리가 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재연을 해주신다면요? 예, 지금 나타난 현상들이 극한 현상들이 지구온난화에 따라서 저희들이 평가하기에는 더 자주, 더 강하게, 더 많은 지역에 온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폭염도 그랬고 호우도 그랬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기에 대항하는 사회적 인프라라 그럴까요? 수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충분해도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극한 기상들이 나타나는 데는 충분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이면 한번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 차원에서 이런 우리가 대형 시설, 사회적 인프라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가? 또는 그런 집중호우라든가 폭염이 왔을 때 우리가 충분히 우리 사회가 회복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재점검을 해보고 다시 한번 설계를 다시 해야 될 시기가 온 거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재호 부경대 환경대기학과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폭우 관련 정부 부처의 대처 관련한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이 거제에 고립된 주민을 구조하는 데 최선을 다하라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창원과 김해, 부산 등 호우 예상 지역에 대한 대피도 철저히 하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네,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 주민 고립 등에 따라 긴급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네, 관련 지시 관련 좀 구체적으로 좀 전해드리면 소방청과 지방정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서 고립된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고요. 또 일시 대피자 등 불편함이 없도록 구호를 지원하라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또 해안가 저지대와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위험 지역과 구름대 이동 예상 지역은 선제적 통제 그리고 대피에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인명구조 인력에 대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네, 폭우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온 대로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비구름이 전남, 광주, 목포와 해남 등 서해안 쪽에 머물면서 극한 호우를 쏟아내더니 오후부터는 경남 남해안으로 옮겨갔습니다. 현재 경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극한 호우 수준의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장하영 기자, 호우 상황 전해주시죠.
네, 새벽부터 강해진 비구름이 경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 현황 전해드리면 6시 현재 거제에 1시간에 86.1mm, 통영에 69.5mm 정도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성산에도 31mm가 쏟아졌습니다. 호우성 긴급 문자도 잇따랐습니다. 경남 통영 도천동을 비롯해 20곳에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긴급 문자 발송 지역은 통영 서호동과 명종동 일대입니다. 이 새벽 5시 32분 기준으로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5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사흘 동안 기록한 누적 강수량 살펴보겠습니다. 거제 733.4mm, 통영 532.2mm입니다. 부산 가덕도에도 427.5mm가 왔습니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에서 100mm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산사태 및 저지대 침수와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비는 오늘 아침 가장 강할 걸로 전망됩니다.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1시간 강수량이 6시부터 9시까지 50에서 100mm 내리겠고 이후에는 20에서 30mm 수준으로 줄겠습니다. 이번 비는 서쪽 저기압과 동쪽 고기압 사이에서 생겨난 이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유입된 수증기가 해안선에 부딪혀 비를 국지적으로 쏟아냈습니다. 이 때문에 같은 경남이어도 경북 지역은 10에서 20mm의 강수량에 불과해서 가뭄 해갈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피해를 낳기도 했지만 영남에 기다리던 단비가 된 이번 호우, 연휴 마지막 날 오후에 대부분 그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남해안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경남 거제와 통영의 저수율이 70%대로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농촌 용수 종합 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새벽 5시 기준 통영의 저수율은 76.8%, 거제의 저수율은 73.6%로 나타났습니다. 전날 통영 저수율이 40.7%, 거제는 37.2%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한 수치로 밤사이 이 지역에 시간당 50에서 100mm 이상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남 다른 지역의 저수율은 크게 오르지 않아 전체 저수율 평균은 35.9%로 전날 33.1%에서 소폭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네, 이번에는 YTN에 보내주신 폭우 관련 제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경남 거제시 거제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택 안쪽 마당까지 빗물이 넘쳐 들어온 상황인데 그 높이가 평상 높이에 이를 정도입니다. 제보자는 도로 가득 들어찬 물이 집안까지 넘쳤다며 소방당국도 도로가 침수돼 출동이 어렵다는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엔 오늘 새벽 3시쯤 경남 통영시 봉평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경사면을 따라서 엄청난 양의 흙탕물이 도로를 뒤덮고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산에서 많은 물이 쏟아져 아스팔트 도로 곳곳이 부서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새벽 4시 반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에 잠겼는데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 오도 가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물이 갑자기 불어난 탓에 이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서울 경기 순회 경선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에게 근소한 차이로 신승을 거뒀습니다. 누적 득표율 합산에서도 김 후보가 8.4%포인트 격차로 1위를 수성했는데 최종 결과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국민 여론조사 등을 합산해 발표됩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8.17 전당대회 전국 순회 경선 서울 경기 지역 승자는 김민석 후보였습니다. 2위 정청래 후보에 0.38%포인트 앞서면서 신승을 거뒀습니다. 기호 2번 정청래 후보 14만 7,038표,
기호 3번 김민석 후보 14만 8,245표입니다. 경기 서울을 끝으로 마무리된 전국 순회경선 전체 합산 결과도 김민석 후보가 1위로 집계됐습니다. 누적 득표율 49.91%로 거의 절반의 표를 확보, 정청래 후보에 8.4%포인트 앞섰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은 전국 순회경선 마지막 날에 걸맞게 서로에 대한 공격보다 자신의 비전을 얘기하며 한 표를 호소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정권 재창출도 판을 만들겠습니다. 김민석이 판메이커가 될 것입니다. 총선과 대선까지 이겨내는 거대한 판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을 만든 우리들 똘똘 뭉쳐 정선 승리, 대선 승리하는 길에 정청래가 앞장서겠습니다. 청춘들이 민주당에 모여서 그들의 꿈과 미래를 노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그 바탕이 되겠습니다. 송영길이 하겠습니다. 다만 후보자들 간 은근한 견제와 신경전은 여전히 계속됐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선거를 졌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명 입에 올리는 자가 반명이고 분열 입에 올리는 자가 분열주의자입니다. 경기 서울 순회경선을 마지막으로 권리당원 표심은 모두 확인됐습니다. 30% 비중의 국민 여론조사 등을 앞산해 결정되는 당대표 당선인은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전국 순회경선 막판 최고위원 선거 판세는 혼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지막 서울 경기권 투표에서는 친청계 후보들이 약진했는데 친명계는 표 분산을 막기 위해 임미애, 김영호 후보가 전격 사퇴하면서 진영 대결이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마지막 순회경선 연단에 오른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한마음 한뜻 정청래를 지켜달라 외쳤습니다. 저렇게 혼자 발버둥 치고 있는 정청래를 도와주십시오. 당원 동지 여러분. 제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정청래 당대표 한민수 최고위원을 만들어주십시오. 호남 대패를 만회하기 위해 팀 정청래 결집에 나섰고 소기의 성과도 달성했습니다. 친명계 박선원 후보에게 누적 1위를 내어줬던 최민희 후보가 다시 선두를 탈환했고 친청계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나란히 득표율을 끌어올린 겁니다. 사랑하는 당원동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검찰개혁 끝까지 완수해야 합니다. 그 결과 친명계 후보들의 순위도 줄줄이 밀려났습니다. 박선원, 서미화 후보는 당선권을 유지했지만 혐오 정치를 우리 대통령에게 퍼붓는 이것이 우리 당의 노선입니까? 아니면 배신입니까? 민주당의 소명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도 둘도 이재명 국민 주권정부 성공 아니겠습니까? 먼저 친명 김용 후보는 6위로 밀리면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5위 탈환을 노려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이재명답게 김용답게 민주당답게 함께 가겠습니다. 누가 살아남느냐에 따라 차기 지도부 구도가 친명 과반이거나 친청 과반으로 뒤집히는 상황. 그러자 하위권인 임미애 김영호 후보가 김용 후보를 찍어달라며 전격 사퇴하고 나섰습니다. 대의원 투표 표 분산을 막기 위해 결심을 내린 건데 김용 후보는 선공 후사의 결단이라며 치켜세운 반면 친청계는 꼼수 사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선권 명단이 뒤바뀌는 엎치락뒤치락 혼전 속에 마지막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어떤 쪽이 승기를 잡을지 이목이 쏠립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도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유력 당권 후보들 가운데 누가 당선되면 유리할까 조심스레 계산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권 주자로 나선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후보를 두고 국민의힘은 고루 견제구를 던져왔습니다. 특히 쟁점 사안마다 민주당 전당대회를 지렛대 삼아 후보별로 공세를 펼쳤습니다.
보안 수사권 폐지, 대치 전국대는 당권 주자들이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고 정청래 전 대표는 이걸 못 해내면 민주당은 지지자들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는다며 이재명 대통령 당무 개입 논란 땐 정청래 후보가 대표될까 봐 어지간히 불안하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 취소 논란 때도 마찬가지 당대표가 되는 길과 사법 리스크 지우는 길을 상부상조하느냐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를 왜 그토록 대놓고 밀어주었는지 그 음흉한 본색이 민주당 차기 당대표가 곧 결정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선 어떤 후보가 가장 야당에 유리할지를 두고 유불리를 셈하는 모습도 포착됩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국회 카운터파트 국민의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일단 지도부를 중심으로는 여당 대표가 누구이든 별 상관이 없다는 말이 나옵니다. 차기 여당 대표가 누구이든 결국 1년 8개월 남은 총선 승리가 목표일 수밖에 없는 만큼 치열한 정책 경쟁은 마찬가지일 거란 설명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분열 가능성 등 반사 효과를 더 누릴 만한 차기 대표가 누구인지를 두곤 야당 내부에서도 조금씩 견해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부동산이나 증시 같은 민생 이슈에서 공소 취소나 개헌 논의까지 정치권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여당 대표의 등장이 여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투자와 추가 관세 논의를 위해 미국을 긴급 방문했습니다. 김 장관은 대미 투자 1호 발표를 앞두고 쟁점 해소를 위해 방미길에 올랐다면서 미국의 투자 압박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연결하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김 장관이 갑자기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어떤 설명을 내놨습니까? 네, 김 장관은 이곳 시간으로 오늘 낮 워싱턴 DC에 도착했습니다. 지난달 한미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3주 만에 예정이 없었던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죠. 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 발표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의 설명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디테일하게 지금 협상 중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쟁점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걸 목표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해결해보자.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서한을 보내 대미 투자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를 올리겠다고 압박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김 장관은 미국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자신은 받은 적이 없다면서 미국의 압박 때문에 이번 방문을 했다는 일부 추측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한테는 받은 적은 없고, 근데 아마 투자 속도를 내자는 취지에서는 이야기는 알다시피 금년 초부터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정부도 대미 투자 합의 이후 1년이 지나가고 있어서 대미 투자 속도를 내자는 미국의 취지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이르면 이달 말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하겠다는 목표는 현재로서도 유효하다고 말했는데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는 에너지 협력 사업으로 미 텍사스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거론됐었습니다. 1호 프로젝트로 여전히 에너지 분야를 논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상황을 보고 있다, 기다려보자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무역법 301조, 또 과잉 생산 조사 결과도 곧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도 논의가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방미의 목적은 대미 투자 또 관세 현안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장관은 워싱턴 DC에 머무르는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미 무역대표부와 추가 관세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대법원의 상호 관세 무효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이미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했는데요. 조만간 과잉 생산 관세도 발표할 전망인데 일각에서는 미국이 과잉 생산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한미가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해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합의한 15% 관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러트닉 장관도 그렇고 그리어 USTR 대표도 그렇고 다 그 양국이 합의한 그 정신을 지키겠다고 이미 지난번에 우리 노동분야 할 때 이미 이야기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실무를 맡아왔던 여한구 통상교섭 본부장이 갑자기 경질된 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미 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김 장관은 협상은 개인이 아니라 전체 조직이 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박정성 통상차관보 등이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면서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주택 공급 촉진 차원에서 금융권 대출을 늘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출 증가분을 배분하기 위한 첫 회의가 열립니다. 은행권의 대출 축소로 초래된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올해 남은 기간 늘어날 신규 대출 여력은 30조 원 규모입니다. 8.13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에서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치가 2배 늘어난 결과입니다. 3% 수준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이주비 소요, 잔금 소요에 대한 올해 말까지의 추정, 전망치를 토대로 한 것입니다. 실거주 목적에 이주하시려는 분들의 불편함은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조 원을 금융권에 어떻게 배분할지 협의하는 회의가 이번 주에 처음 열립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19일 금융권을 소집해 배분 방식과 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30조 원의 상당 부분은 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데 쓰일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 발표 이후 시중은행 영업점에는 주택 관련 대출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한도 축소로 빚어진 이른바 대출 오픈런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일부 실수요자들의 자금 조달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출 오픈런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대출 수요가 폭증할 경우에 조기 소진되는 게 불가피하기 때문에 총량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총량 관리 자체를 안 한다라는 결정을 하기에는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 상황과 전반적인 가계부채의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조 원으로 기존 아파트 매매 실수요자의 대출 부족 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매수자의 대출 한도에 매도자의 대출 상환분까지 고려하면 가능할 거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집단 대출과 각종 정책 대출의 비중이 쏠리면 기존 주택 매수자에게 돌아갈 여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시작됩니다. 같은 날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립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무상수수 사건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이 이번 주 금요일 열립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 씨가 여론조사 58차례를 실시해 결과를 무상으로 줬다는 공소사실 가운데 1심 재판부는 14차례를 유죄로 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대한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이 보답 차원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힘썼다고 판단한 겁니다. 같은 사건으로 1,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은 김건희 씨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루고 있는데 정반대 결론이 난 윤 전 대통령 재판이 김 씨 사건의 최종 결론에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재판도 같은 날 시작합니다.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뒤 오랜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부담시킨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오 시장은 명 씨가 만든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자신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의뢰 자체를 부인하는 항소 이유서를 최근 재판부에 냈습니다.
오 시장은 1심 내내 명 씨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는데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제시해 정치적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대한축구협회 15년 전 심판 성접대 의혹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공소시효 문제 탓에 새로운 정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현재 축구협회 관련 수사는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축구협회가 과거 국가대표팀 경기를 앞두고 외국인 심판 10여 명에게 수차례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습니다. 어떻게 이 신뢰를 회복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딴 파문에 공분이 커지고 있지만 성접대 의혹을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성매매 알선과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는 각각 5년과 10년인데 성접대 의혹은 벌써 15년 전 일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지금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서 자의적으로 또 수사를 개시하면 수사권 남용으로 문제가 될 수 있죠. 경찰 역시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소추 요건부터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오래된 사건인 만큼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도 걸림돌입니다. 실제 지난 2017년에도 관련 수사가 이뤄졌지만 공소시효 문제와 증거 부족으로 관련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이번에도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사실상 처벌이 어려울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수사가 개시된다, 착수된다는 건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 사실상 처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좀 형식적인 조사로 그칠 가능성이 좀 높고. 다만 시효가 남아있는 비슷한 비위 정황이 추가로 확인된다면 감독 선임 문제와 더불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이란군이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하면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25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르 하타미 이란군 총사령관은 현지 시간 16일 언론인 및 미디어 관계자 표창 행사에서 재정적 성전에 참여하겠다는 수많은 요청이 쇄도함에 따라 포상금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습니다. 하타미는 침략자인 미군을 사살하거나 생포에 인계하는 자는 재정적 성전 후원자들의 지원과 이란군의 보증 아래 3만 달러, 즉 50억 토만의 포상금을 이란군으로부터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인 이타마르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이 가자 지구에서 매일 밤 30명에서 40명을 살해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벤그비르 장관은 16일 가자 지구에 하마스의 인질로 억류됐다가 풀려난 롬 브라슬라브스키의 팟캐스트에 출연해 최근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 축소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언을 했습니다. 벤그비르는 내가 총리와 뜻을 달리한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라며 가자 지구에서 표적 암살을 감행해 매일 밤 30-40명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시하면서 또 친분을 내세웠습니다. 석 달 뒤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의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그때가 김정은 위원장이 움직일 시점일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역사의 한 페이지로만 남아버린 2019년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런 데서 각하를 만나게 될 줄 생각 못했습니다. 각하께서 한 발자국 건너시면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으시는 미국 대통령이 되십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년이 지난 그날의 이벤트를 김정은 위원장과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소환했습니다. 김정은의 표정이 냉랭해 보일지 모르지만 웃고 있는 사진도 많다고 적었는데 지금의 북미 관계와 과거 잘 지내던 시절을 상징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 이후 반복적으로 언급했듯 사이가 좋다는 얘기 말고는 현재와 미래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었습니다.
지난해 김정은은 미국이 비핵화라는 헛된 집착을 버리고 현실을 인정한다면 마주 앉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대화의 전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핵능력 제거를 명분으로 시작한 이란 전쟁을 끝내지 못한 처지라 트럼프와 김정은이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북미 정상회담이 가능한 시기를 트럼프의 공화당이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한 이후로 내다봤습니다. 김정은이 이때 트럼프를 만나 평화조약 같은 노벨상 이력을 만들어주고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으려고 할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때도 북한은 한국 정부를 패싱하고 미국이나 일본 정부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이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커서 남북 대화는 오히려 멀어질 수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이란 전쟁 논란 속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지면서 이른바 차기 경쟁도 조금씩 가열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이 점차 속도를 내는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위세에 밀려 여전히 말도 못 꺼내는 상황입니다. 김선중 기자입니다. 최근 뉴욕타임스 여론조사를 보면 미국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여전히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이 선두를 달립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대선 재도전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Are you gonna run again in 28? I might. I'm thinking about it. 전국적인 인지도 측면에서는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주요 사안마다 충돌하면서 오히려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I don't worry about 2028. I worry about the election next November, which is the most critical election. Period, full stop in my lifetime. AOC라는 약칭으로 더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하원 의원 역시 이른바 다크호스로 꼽힙니다. 특히 민주사회주의 진영의 약진으로 젊은 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When you run for president, are you going to impose a wealth tax or a billionaire's tax? And that we don't have to wait for any one president to impose a wealth tax. I think that it needs to be done expeditiously. 반면 공화당은 트럼프의 위세에 눌려 여전히 이렇다 할 후보군을 찾기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3선 연임 가능성까지 흘리는 상황이다 보니 드러내놓고 말을 꺼내기도 어렵습니다. 트럼프가 벤스 부통령과 루비오 국무장관을 동시에 띄우며 은근히 경쟁 구도를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벤스로 살짝 기울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That you told donors that they need to get JD Vance elected in 2028. Is that your official endorsement? No. It's I heard about it a little while ago. I think he's great, but we're way too early to even be thinking about that. 다만 이대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진다면 트럼프의 레임덕이 가속화되는 만큼 차기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기업 업무 현장에도 AI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연구개발은 물론 고객 서비스에 AI를 도입하고 또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 직책을 신설하는 등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동차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인 자동차 충돌 시험. 분산도에 있는 과거 시험 결과와 해석 자료를 AI를 통해 빠르게 찾아 비교 분석하고 잘 보이지 않는 이미지의 화질도 개선합니다. 현대차그룹은 충돌안전 AI 어시스턴트를 도입해 사례 탐색과 자료 검토에 드는 시간을 90% 단축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개인의 숙련된 경험에만 의존하던 지식을 조직 전체의 자산으로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차량과 시스템상에 등록된 차량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대조 검증하는 AI 시스템으로 연간 52억여 원을 절감하고 정비 지원 AI 서비스로 정비 대응 시간을 40% 넘게 줄였습니다. 저희에게 AX는 더 이상 계획이 아닙니다. 이미 조직 전반에 내재화된 경쟁력이며 실제 성과로 만들어내는 일하는 방식입니다.
삼성도 이재용 회장이 신년사에서 연구개발에서 생산, 마케팅 등 모든 업무 밸류 체인에 AI를 접목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관계사들 업무에 AI를 전면 도입하는 등 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최근 삼성 디스플레이와 삼성전기에서는 최고 인공지능 책임자 CAIO 직책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들이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그리스 수도 아테네 인근 살라미나 섬에서 산불로 2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소방은 현지 시간 16일 살라미나 섬 남부 페리스테리아 해변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2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페리스테리아와 함께 동부 셀레니아 해변 지역 등에 산불 대피령을 내렸고 성모 승천 대축일 주말을 맞아 해변을 찾은 관광객과 주민 등 수백 명이 대피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전히 경남 남해안과 부산에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거제에는 500mm에 가까운 폭우가 왔는데 앞으로 250mm의 큰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다연 캐스터, 현재 비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통영에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재난성 호우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이 됐고요. 그 밖에 경남과 부산 그리고 제주도에도 강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과 제주도, 부산 그리고 전남, 광양, 울산에는 호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남 해안은 물폭탄 그 자체였습니다. 자정부터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만 해도 거제에 508.8mm, 통영에도 3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왔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부산과 경남 해안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집니다. 산사태 위험도 높습니다. 거제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영남 지방과 제주도의 비는 오늘 밤까지 이어지겠는데요. 부산과 경남 남해안의 많은 곳은 250mm 이상, 울산에도 150mm 이상의 폭우가, 그리고 제주도와 경남 내륙에도 100mm가 넘는 큰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무더위 속에 오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